한민족의 상징 백두대간. 그 중심에 자리한 불교 성지 오대산. 오대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을까? 4대 불교 명산으로 알려진 중국 오대산과 무관하지 않다. 당나라 유학 시절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한 자장률사가 신라로 돌아와 붙인 이름이다. 문수보살이 머무는 중국 오대산을 신라로 가져오고 싶었던 것일까? 그런 이유로 오대산에는 자장률사와 관련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중대 정멸보궁이다. 오대산에는 5분의 불보살이 상주하고 있다. 중대 비로자나불, 서대 대세지보살, 동대 관세음보살, 남대 지장보살, 북대 미륵보살과 상원사 문수동자다. 그 가운데 중대 사자암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정멸보궁을 외호하는 문수신앙의 성지이다. 강원도 오대산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자장률사, 그리고 자장률사의 일대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수보살. 자장률사는 어떻게 문수보살을 칭견하게 되었을까? 중국 그 오대산에는 1만 명의 그 보살이 계시다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자장 스님이 중국 오대산에 있는 1만 보살을 그렇게 이 신라로 이렇게 모셔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 스님이 꿈에 문수보살을 만났는데 이 문수보살께서 자장률사한테 계를 주셨습니다. 자장률사는 중국 태화지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던 중 꿈에 문수보살로부터 계송을 받게 되지만 범어로 되어 있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호련히 나타난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가사 한 벌과 바리떼, 머리뼈 한 조각을 받은 자장률사는 그 스님께 범어의 의미를 묻게 되는데, 스님께서 말하길 일체의 법을 깨달았으니 본래의 성품은 가진 바 없다네. 이와 같은 법성을 알았으니 노사나부를 곧 보리라. 문수보살 오자친언인 아라파자나를 이 개송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화엄경에서 보현보살과 함께 비로자나불의 협시보살로 등장하는 문수보살. 자장률사는 신라의 오대산을 문수보살의 성지로 만들었다. 자장률사가 오대산에는 봉우리가 5개니까 봉우리 하나마다 10,000명의 보살님들이 계시다 해서 토탈 5만 진신, 5만 명의 보살님이 계시다. 이건 아주 성스러운 불국토고 불산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5만 명 보살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그 5만 명을 형상화시킨 게 이런 벽에 이렇게 다 돼 있는 이런 구조물들입니다. 오대산 각 봉우리에 상주하고 계신 5만 진신이 장엄하게 조각되어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사자 조각이다. 이제 문수는 이 말하자면 호국의 의미가 강해요. 지킨다는 의미죠. 그러려면 사자가 강력한 그 보디가드가 될 수 있죠. 사자가 딱 지키고 있으면 누가 그 범접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한 그 문수가 지혜의 상징이기도 해요. 지혜라는 건 항시 자비스러운 면만 있는 거 아니고 아주 그 냉철하게 칼로 자르듯이 이 결단하는, 자르는 그런 면모를 또 가지고 있어요. 지혜의 속성이. 그런 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사자의 용맹함입니다.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사찰답게 중대 사자암에는 냉철한 결단력과 용맹함을 상징하는 사자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수보살 같은 지혜와 호국의 마음을 가슴에 품었던 자장률사. 고승의 숨결이 이곳 중대 사자함에서 느껴지는 듯하다. (1400여 년 전) 긴 시간을 거슬러 고승의 깨달음이 꽃을 피운 곳. 신성한 불성의 기운이 고진옥이 사찰을 감싼다. 독수리의 기운을 품고 있는 영축산. 자장률사가 젊은 시절 수행했던 영축산에서도 영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자장암은 풍수지리적으로 스님들이 수행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첫째는 그 바위를 봐야 됩니다. 이게 저쪽에 보면은 이쪽 산 가지 줄기 끝에 이렇게 바위가 딱 뭉쳐 있죠. 호박이 그 줄기 끝에 열리듯이 산 줄기 끝에 저렇게 바위가 뭉쳐 있는 데가 기운이 아주 센 데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뭐 몇십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곳이죠. 바위가 있으면 반드시 또 물이 있어야 돼요. 바위가 그 남자라면 물은 여자죠. 돛 닦는 수행 공간은 음량이 고루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장암 밑에는 이렇게 계곡물이 안반수가 쭉 감아 돌아 흐르죠. 그것도 아주 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포인트는 저쪽에 저런 앞산입니다. 저런 봉우리들이 이 자장암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죠. 그래서 저런 영취산의 저런 높은 암봉, 바위 봉우리에서 에너지가 반사돼서 이 자장암으로 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볼록 렌즈처럼. 그러니까 이 자장암은 세 가지죠. 이 바위, 그 다음에 그 감아 도는 계곡물, 그리고 저쪽 앞에 영취산의 그 바위 봉우리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 세 가지를 갖춘 곳이니까 수행하기에는 아주 좋은 명당입니다. 자장률사가 출가할 당시의 신라는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 선왕이던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은 아니지만 천성이 맑고 지혜로웠던 선덕이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첫 여왕의 자리가 주어졌지만 그만큼 정치적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선덕여왕은 당에서 유학 중이던 자장률사를 불러들여 당시 왕분사였던 분황사 일대 주지로 주속해 함으로써 왕권을 세우고 신라의 국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고구려 백제로부터 굉장히 그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이 여자 왕이니까 이게 좀 주변에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신라를 둘러싼, 여기에서 신라를 그런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죠. 이러한 국가적인 안정, 여기에 이제 그 자장률사가 핵심으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자장률사를 통해 선덕여왕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분황사. 모전 석탑 네 귀퉁이에는 4마리의 사자상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중 2마리는 숫사자, 나머지 2마리는 암사자다. 이렇게 숫사자와 암사자를 각각 배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암사자는 선덕여왕을 상징하는 거고, 저 선덕여왕이 포진한 방위가, 암사자의 방위가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동쪽은 일방적으로 양이, 해가 뜨는 방향이기 때문에 양의 방향인데, 여기다가 암사자를 배치한 건 음양의 배합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중요한 방향을 내가 담당한다, 그런 그 속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647년 선덕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비담이 왕위에 오르고자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 중에 선덕여왕이 죽고 김춘추와 김유신 같은 신흥 세력이 등장하며 신라는 진고래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와 함께 자장률사도
자연스레 대국통에서 물러나게 된다. 대국통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작률사는 수도인 서라벌을 떠나 오대산이 있는 북쪽 명주로 향한다. 오대산은 당 유학에서 돌아온 자작률사가 태화지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던 것처럼 신라에서도 또 한 번 문수보살을 만나고자 머물렀던 곳이다. 삼국유사에는 자작률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오대산 산기슭에 모옥을 짓고 3일 동안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그 모옥이 있던 자리에 월정사가 세워졌다. 문수보살 만나길 고대하며 3일 밤낮을 기다리던 자작률사의 간절한 신심이 지금도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선덕여왕의 죽음 이후 서라벌을 떠난 자작률사의 마지막 생애는 오대산에서 마무리된다. 자작률사께서 신라 경주에 계시다가 대국통으로 이렇게 변방인 이렇게 오지인 이쪽으로 오시게 된 뭐 정치 사회적인 배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요? 선덕여왕이 맨 마지막에 예. 조금 안 좋게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자장 스님은 선덕여왕하고 같이 파트너, 정치 그렇죠. 파트너였었으니까 김유신, 김춘추 세력이 올라오면서 젊은 이제 세력이 그렇죠. 세력 판도가 바뀌니까 이제 구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밀리게 되는 거죠. 밀리면서 새로 이제 권토중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을 친견해서 뭔가 제기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명주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죠. 다시 그 경주로 들어갈 수 있는 뭔가 그 기반이나 힘을 얻으려고 여기에서 노력하셨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백제는 이제 신라를 계속 치고 고구려 또 남하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쪽 명주 쪽으로 오셔서 이쪽 세력을 좀 장악하고 그러니까는 북방도 좀 막아야 되고 그 와중에 세력 재편을 좀 해서 이제 문수보살을 친견만 하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어른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어른이 중국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한 뒤부터 어떤 완전 인생의 판도가 바뀌고 체계를 정립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수신앙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시 자기가 당신이 복귀하면서 주류로 될 수 있다, 재기할 수 불교를 할 수 있다. 있다. 예,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문수보살의 힘을 빌려 다시 경주로 돌아가 재기하기를 발언했던 자작률사. 그 깊은 뜻은 무엇이었을까? 경주에서 황종사 구충탑을 지으면서 화려한 그 전성기를 보냈던 자장 스님이 말년에는 굉장히 그 쓸쓸한 인생을 삽니다. 이 경주에서 왜 이곳 그 강원도 수다사꽃이 오게 되었을까요? 그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 미스터리의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자작률사의 마지막 흔적과 죽음에 대해 쓸쓸히 묘사하고 있다. 서라벌을 떠나 강원도 명주로 이어지는 산길을 걸으며 자작률사는 문수보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명주에 도착한 자작률사는 수다사를 세우고 그곳에 머물렀다고 전해지는데 현재 수다사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왕리에 그 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1983년 자작률사의 행적을 찾던 중 이름 없던 폐사지에서 수다사 이름이 새겨진 기와편을 발견해 그 위치가 알려지게 됐다. 현재는 사유지라 접근할 수 없고 탑 한 기만 자리하고 있다. 국립춘천박물관. 이곳에서 수다사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수다사 터에서 발견된 청동북과 청동바로를 비롯해
촛대 부속구 등이 전시되어 있다. 수다사의 위치가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아서 아마 강릉일 것이다 기록상으로 추정을 해왔습니다만 1980년대에 들어서 그 평창 지역에서 수다사란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이 됐고 아울러 그거를 근거로 발굴 조사를 한 결과 수다사라는 명문이 쓰여진 촛대 부속구도 발견됐습니다. 수다사지에서 출토된 촛대의 명문은 판독이 가능한데 1188년 수다사 강당용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한근 6냥, 제자 안서가 발원했다고 새겨져 있다. 그 외에 보시다시피 청동 북도 있고요. 그리고 청동 바루 등이 확인돼서 이곳이 수다사의 사세가 청동 북의 크기나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그때 당시에 상당한 규모의 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다사에서 머물던 자장률사는 꿈에 낯선 스님이 나타나 내일 대송정에서 그대를 만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다음 날 자장률사가 대송정으로 가니 문수보살이 와 있었다고 하는데 문수보살은 또다시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는 말을 남기며 사라진다. 태백산에서 갈반지를 찾던 자장률사는 칡넝쿨 위에 10여 마리의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곳이 갈반지라 여긴 자장률사가 화엄경을 독송하자 7일 후 구렁이들이 해탈하여 죽었고 그 죽은 자리에 금은 보화가 묻혀 있었다고 한다. 자장률사는 그곳에 성남원을 창건하였는데 그 절이 바로 정암사의 시초다. 대송정에서 만난 문수보살로부터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는 말을 전해 듣고 그곳에 세워진 만큼 정암사는 문수보살이 그 터를 잡아준 사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암사는 수만호 탑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정멸보궁으로 정멸궁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대국통이었던 자장률사가 말년에 정암사를 창건한 데에는 남다른 원력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 정암사 터는 당시 신라로 봐서는 매우 그 변방 지역입니다. 아주 심심삼골이죠. 여기가 이제 그 고구려하고 군사 접경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군사 접경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밀려서 오기는 왔다고 하더라도 자장률사가 대국통을 지닌 그 호국불교의 화신이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그 고구려를 방비하는 그 부처님의 힘으로 고구려를 방비하는 그런 원력이 들어간 이 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장률사가 당에서 받아온 부처님의 가사와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정암사 수만호 탑은 높은 암벽에 지어진 석탑이다. 643년 자장률사가 당에서 돌아올 때 서해 용왕이 자장률사의 신심에 감화되어 칠보 중 하나인 만호석을 배에 싣고 울진포를 지나 갈래산의 비장에 두었다가 자장률사가 정암사를 창건할 때 그 돌로 탑을 짓게 했다고 전해진다. 수만호 탑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6월 보물 제420호에서 국보 제332호로 승격되었다. 그 자장률사의 그 일생을 보면 탑 세우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셨어요. 탑 속에다가 이제 그 진신사리를 넣는 거죠. 그래서 그 탑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 이 전통을 확립한 분이 자장률사이신데 그런 전통의 좋은 사례가 바로 이 정암사 수만호탑입니다. 불교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요 탑이 굉장히 그 기도발이 잘 받는다고 그래요. 그 저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위 기운이 이쪽으로 말하자면 몇십만 볼트가 쭉 들어오는 데에다가 자장률사께서 그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했기 때문에 그 사리에서 오는 에너지와 이 터에서 오는 바위에서 오는 에너지가 결합돼 있어서 그게 기도발이나 어떤 영험함으로 그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장률사는 정암사에서 입적하게 되는데 자장률사의 죽음 이야기에도 어김없이 문수보살이 등장한다. 떨어진 방풀을 걸치고 찾아온 늙은 거사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해 만나지 않은 자장률사. 뒤늦게 그 거사가 문수보살임을 깨닫고 거사를 쫓아가지만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최후를 맞이한다. 정암사 정멸보궁 입구 석단에는 선정단이라는 고목이 있는데 자장률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심어 나무가 된 것이라 한다. 자장률사가 입적한 절에서 그에 대한 설화가 전해지는 것은 신라인들의 가슴에 대국통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동양의 오랜 전통이 내성외왕이라고 그럽니다. 안으로는 성인의 덕을 닦고 밖으로는 외왕, 밖으로는 나라를 다스린다인데 자장률사는 그 선덕여왕의 국사로서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런 기반에는 자장의 철저한 개인 수행력이 있다. 그 수행이란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큰 어떤 국가 대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인물입니다. 철저한 계율과 백골관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고 대국통으로서 나라를 바로 세운 자장률사. 내우외환의 시대, 불교를 통해 국태민안을 기원한 자장률사의 원력. 그 중심에 중생을 향한 자비심과 호국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신통으로 중생을 구하고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을 신라로 모셔와 문수신앙의 토대를 만든 자장률사. 1400여 년 전 자장률사의 흔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